습니다. 자, 이승원 대표는 잠시 돈 되는 이슈에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이 머니 칼럼 하나 듣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나 싶은데 여기저기 분석 내용을 봐도 올 연말까지도 그렇고 상승세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유가는 경제를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금껏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일부 업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 며칠 동안 정유주들의 반발이 매우 인상적이죠. 정유주처럼 상징성 있는 종목군들은 물론이고 건설주와 조선주 같은 업종들도 결국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골마 터졌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반전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유가의 향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유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하락했었던 배경을 먼저 알아야만 향후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질 수가 있겠죠.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요는 정체됐지만 석유 공급은 꾸준히 증가해 왔었습니다. 이유는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공급 라인들이 속속 생겼었기 때문이죠.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봉인되어 왔던 이란의 석유가 곧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세일 오일의 개발로 인해서 미국이 사우디를 젖히고 제1 산유국이 되면서 석유의 초과 공급은 거의 고질화되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이 세일가스의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유전과 세일 오일의 경우 지층 구조가 전혀 다른 곳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게 되죠. 이 사우디 동부 지역의 유전들은 마치 우물처럼 주위에 석유들이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지어 1970년대에 개발됐던 유전에서도 여전히 활발한 산유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셰일가스는 말 그대로 우물과 같은 유정의 형태가 아니라 점토층에 석유가 스며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퍼올리고 나면 생산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제성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현재 유가 수준으로는 새로운 구멍을 뚫는 데 들어가는 비용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미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만으로만 본다면 현재 유가 수준으로도 충분히 BEP 이상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해도 산유량을 줄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멍을 뚫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최근 시추 비용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제 유가 수준이 배럴당 65달러 이상 유지가 되어야만 새로운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셰일 오일은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를 퍼올리는 구멍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최근 이런 흐름이 매우 빠르게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이커 휴지는 원유 시축이 가동 건수라는 자료를 매주 발표하는데요. 이 주별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었는데 지난 2주 전부터 돌연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에 26건이나 뚝 떨어지더니만 이번 주에도 29건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연속으로 2주에 걸쳐서 원유 시추기가 급감하면서 미국 셰일 오일의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 시추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추공부터 생산량이 피크아웃된 유전이 폐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제성을 가진 유전들이 차례로 증산에 나서서 다시 공급 과잉이 되기 전까지는 유가가 당분간 상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유가가 만약 예상대로 좀 더 상승해 준다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유가가 오르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하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은 유리하고 비산유국은 불리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주로 유가가 오를 때 주가도 상승을 했었죠. 비산유국의 입장에서도 너무 급하게만 오르지 않는다면 유가는 천천히 오르는 것이 경기에는 우호적입니다. 특히 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부채의 실질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더욱 유가 상승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TPP 계약 보셨죠? 미국이 의도적인 환율 조작을 막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을 했었지만 일본이 극구 반대해서 결국은 일본의 의도대로 관철된 이유 역시 GDP 규모의 300%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에게는 보다 빠른 재정 수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물가 상승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각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대부분 저물가의 영향이 유가에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0.2%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헤드라인 물가고요. 변동성이 큰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다면 소위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로 공충 뜁니다. 정책 물가 수준 2%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죠. 즉 낮은 유가가 물가를 잡아 끌어내리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공급 측면의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좀 더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유가 상승에 맞춰 헤드라인 물가가 오를 것이고 이것은 미국에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부채 비중이 높은 그 외 나라들에게도 실질 부채를 낮추는 긍정적 경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구 가격이 이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공급 감소분도 예상이 되지만 또 올랐을 경우에 과연 어떤 영향, 긍정적인 효과다. 지금 물가 상승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